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참 어째 보면요, 이게 갈등 관계에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이 있잖아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 세 가지 3대 경제 핵심 과제인데요. 사실 보면 소득 주도의 성장하고 혁신 성장하고는요, 완전히 부딪힙니다. 쉽게 말하면 혁신경제라는 건, 혁신성장이라는 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이루어서 초격차 전략을 써서 기업이 그 어떤 데보다가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한다. 이게 혁신성장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은 반대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 개발을 누가 하나요? 지금 중소기업에 가면요, 기술 개발 손 놓고 있어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꼼짝 못해요. 기술 개발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렇다면 이 두 정책은 완전히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금리 인하 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도. 큰 축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갈등 관계에 있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요구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상환 능력이 커진다, 빚 갚을 능력이 커진다 그러면 이게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거나, 그것도 아니면요, 연소득이 대출 받은 시점보다 많이 늘어났거나, 신용점수가 갑자기 상승을 했거나, 돈이 많이 벌었겠죠. 금융사 거래 실적이 많아서 좋아졌거나, 아니면 자산이 늘었거나 감소했거나, 여기에다가 매출 있잖아요.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거나, 그러면 회사의 신용등급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개인이나 회사나 모두 다. 이때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를 해도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거절한다는 사실이, 그것도 엄청나게 말입니다. 금리 인하를 수용한 수용률입니다. 2019년에 32.8%였습니다만은 2020년에는 28.2%였어요.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이유로든 금리 인하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금리 인하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 작성한 사람은 금감원입니다. 지난해에 64만 6,870건의 금리 인하 요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만 2,710건, 그러니까 28.2%만 받아들여진 거죠. 28.2%만. 이게 2019년에서 2020년 사이는 32.8%잖아요. 49만 7,528건이 신청이 돼서 16만 2,949건의 어떤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그거보다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더 줄어들었어요. 더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요, 대출 금액으로 보더라도 월등하게 낮아졌습니다. 10조 596억 원입니다. 10조 596억 원. 2019년에는요, 27조 4,003억 원이었거든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 금액으로 보면.
건수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리 인하 요구권은요. 사실 2002년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은행 약관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10년 이상 무용지물되다가 2019년 6월에 법제화가 됐어요. 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안내하고 정착시키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 생겼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왔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줄까요? 이게 여러분 정부의 정책하고 통화당국의 어떤 통화정책이 또 갈등관계가 놓인 거예요. 또 갈등관계가.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봐서라도 1765조나 되니까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자영업자 부채는 803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 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잘못하면 부채 폭탄이 터지겠거든. 지금 부채 관리 잘못했다가는 경제가 다 망가지겠거든. 그래서 지금 대출을 웬만하면 안 해주겠다 분위기로 나오잖아요. 안 해주겠다. 대출 규제가 통화당국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정책당국에서는 혹은 국회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금융권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통화당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요. 금리 인하 요구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정부의 어떤 DSR 규제 방침도 지금 정해졌잖아요. DSR 규제 방침도 정해진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될까 싶어요. 근데 참 웃긴 거는 이 도표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준 대출 금액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018년에는 금리를 낮춘 대출 금액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3,430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2020년에는 2조 6,665억 원으로 확 늡니다. 반면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018년에 2조 5,353억 원에서 2020년에는 1조 107억 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거의 반토막이 더 났죠.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1조 3,527억 원에서 6,130억 원으로 그야말로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된 거는요. 여러분 금융권이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금융권이 소극적인 이유는 물론 금융권의 어떤 이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요. 대출이에요. 대출이 늘어날까 무서운 거죠. 대출이 늘어날까. 금리 인하를 해주면 또 대출이 늘어날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 정책이라는 게 서민들의 딱 맞는 정책들이 필요한 건데 이게 보면 항상 프로파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선전할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현실에서 정책이 잘 안 먹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그거는 주장만 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해줘봤자 70%는 거절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여건이 좋아졌으면 여건이 좋아진 대로 정책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마저도 지금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참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불일치하고 말은 번지름한데 뒤로 가보면 실속이 없는 그런 정책들 지금 금리 인하 요구권도 그런 정책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